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덕입니다.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공포를 넘어서 패닉에 빠진 오늘 시장입니다. 제조업지표 부진에 이어서 고용보고서 충격까지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아시아 주요 증시 일제히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25bp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빅스텝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참 힘든 시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장에 내리는 비 함께 우산 쓰면서 또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7%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2600선 이탈에 이어서 2500선 이탈까지 장중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900여 개, 전 종목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파랗게 질린 오늘 시장입니다. 자, 거래소 쪽 분위기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쪽 분위기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렸었죠. 그때 시장을 휘감았던 불안이 결국 오늘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르는 종목을 손에 꼽을 정도로 폭락 중인데 지금 코스닥 시장도 거의 8% 가까이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718포인트. 이러다 700 어느 좀 바닥까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자, 그나마 수급이 몰리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중동 정세 리스크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주 관련해서는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마저도 오전 오후 흐름이 다릅니다.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한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저희와 함께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자,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시장입니다. 이슈 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달군 이슈들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인 만큼 또 오늘 시장 이야기 딥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코스피가 2,500선도 붕괴가 됐습니다. 급락장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개별 이슈 따라서 일부 바이오 종목 버티고 있는데 업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시장인지라 저도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오늘따라 말을 계속 더듬게 됩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 시장 보면서 그래도 2,600은 지키겠지 했는데 이탈이 됐고 그래도 2,500은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500도 이탈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나 싶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시장은 금리에 대한 타이밍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 일단 지난주에 ISM 이제 제조업 지수랑 고용 지표에 대한 시장에서 좀 얘기했던 부분들이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일단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일본도 이제 BOJ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복합적인 이제 믹스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좀 대응이 굉장히 좀 느렸다는 측면에서는 좀 추가적인 좀 하락 흐름이 나왔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ISM 제조업 지수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지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제조업은 거의 한 10%에서 1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왜 이렇게 큰 충격이 나오고 있냐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파월 의장도 항상 매번 FOMC가 지나고 나면은
물가를 좀 체크하고 데이터를 좀 더 보고 좀 확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물론 그게 이게 뭐 아이스 제조주세가 뭐 한 번에 갑자기 확 못 나온 건 또 아니었는데 네. 조금 아쉬웠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래는 9월달에 25bp 정도 금리 인하 예정이었는데 막 이제는 비컨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9월달, 11월달에도 또 비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준비적인 차원에서 조금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 요인들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영원히 빠지는 시장은 또 없으니까요. 우리가 반등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반등이 나오려면 어떤 게 기반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물론 이제 9월 19일입니다. 다음 FOMC가 사실 뭐 지금 8월 5일인데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영국이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2번 했고 유로존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러에 대한 약세가 이제 본격화되는 이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9월 19일까지 사실 시간이 기다릴 줄까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은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한 2번 정도는 하긴 했습니다. 뭐 그때는 뭐 딱히 우리가 오늘 저도 이제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그럼 이게 향후에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대한 의견을 받아내는 거냐 아니면 연준의 자체적인 액션으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연준에서 바로 이제 의결권 행사를 하긴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달에 잭슨홀 미팅이 8월 한 24일인가 3일쯤에 있는데 네. 그 이전에 나올 가능성에 대한 것도 충분히 조금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컷 얘기만 이제 하고는 있긴 하지만은 네. 생각보다 시장이 심각해진다라고 해봤을 때 이번 주 목요일 날 실효수당 지원 건수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시장은 또 놀랄 가능성이 있고 또 목요일 날은 지난주에 금리 인상을 했던 BOJ에 대한 회의록이 나오는데 일단은 오에다 가조 총재는 0.5%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 올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환율적인 변동성까지 겹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쉬운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현금 비중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요, 일단은 오늘 사실 7%, 8% 나왔던 건 일단은 네. 우리나라 코스피 이래 처음으로 이게 가장 많은 빠진 시점입니다.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보통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바닥은 찍을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게 V자 반등이냐 아니면 L자에 대한 모형으로 이제 바뀌느냐 좀 차이라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는 그때 한 3월 중순쯤에 2020년도 그때 미국과 한국의 이제 통화 스와프가 이제 체결이 되면서 네. 그때 반등 시점이 나와서 V자 반등이 나왔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든 여러 국가에서든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있을지 여부가 아까 얘기했던 긴급 금리 인하 말고는 생각보다 있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나라 리포트에서도 그래도 비농업 그 관련된 실업률 관련 이슈들은 허리케인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허리케인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수는 계속 꾸준히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뭐 하루 한 달 두 달치를 볼 거냐 이게 아니면 9월 중순에 가기 전에 경기 침체를 통해 가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시장이 무너질 거냐 여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파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으면 모르겠지만은 사실 오늘 삼성전자 10% 빠지고 SK하이닉스가 거의 10% 가까이 빠지는 상황에서 지금 현금 만드는 건 굳이 저는 의미가 없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다시 팔더라도 바닥을 다지는 거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 내에서는 변동이 있을 건데 네. 반등은 생각보다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버티는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마지막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가 되게 민망하기도 합니다. 가장 빠른 회복을 보여줄 섹터는 이게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시장의 반등이 나와준다면, 시작이 된다면 가정을 하고 봤을 네. 때 그래도 이 섹터가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섹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확실히 우리가 주도했던 섹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반도체는 이미 3분기로 넘어갈 때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 실적에 대한 성장률이 60에서 70%입니다. 하지만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넘어갈 때는 성장률 자체가 20%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성장에 대한 이미 충분히 반도체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자동차나 이제 금리 인하 관련 어차피 빅컷을 하든 뭘 하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나 아니면 자동차나 특히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두 섹터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들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하락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9% 넘게 밀리고 있고요. 와, 하이닉스가 8.9% 밀리면서 15만 7,700원까지 밀렸습니다. 반도체가 정말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이유를 좀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오늘 뭐 시장이 뭐 혹시 엔비디아 빨로 다 빠지는 거냐 물으시는 분들 오늘 오전에도 네. 많았었고 물론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AI 블랙의 가속기를 하반기에 예정대로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이미 시장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는 이제 TSMC 쪽에 파운드리 쪽에 들어가는 이제 블랙의 가속기가 이제 결함으로 인해서 3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는 확실히 빠지는 건 맞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좀 굉장히 좀 우위이긴 합니다. 사실 블랙의 가속기에 아직 삼성전자는 들어가지도 않고 기존의 2분기 실적에는 이제 AMD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HBM3는 이제 들어갔지만은 또 향후에 3분기는 오히려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는 중국용에 관련된 HBM3지만은 HBM4 HBM3E에 들어가는 8단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 GB200에 들어가는 이 주문을 한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메타 그리고 같은 구글과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주문량이 거의 수십 조에서 수백 조입니다. 그 회사들 자체가 AI 가속기나 AI 향후에 그 모델 자체 데이터 센터가 3개월 뒤로 이제 미뤄진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성도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IT에 대한 투신 자체가 꺾였다는 논리라면은 네. 그거는 충분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3 관련해서 조금 시간을 벌었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볼게. 그래도 지금 많이 밀렸을 때 그러면 저가 매수 해볼까? 담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두렵습니다, 사실. 네, 맞아요. 아, 지금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까지 뚫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저도 실제로 좀 말을 하면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거 있는데 네. 말은 지금은 이제 아까 삼성전자가 시간을 벌었다. 그러면 엔비디아 이후에 HBM3E 들어가겠네. 그러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장비 딸에는 언젠가는 좀 실적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빠진 건 빠진 거니까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삼성전자를 일단 1순위에도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물론 오늘 어떻게 보면은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아주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장비주들 같은 경우 이오테크닉스나 뭐 제우스와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 뭐 3개월 정도 지연되긴 했지만은 만약에 HBM3 8단 반도체와 12단 반도체가 향후에 로드맵에 따라서 4분기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반기 수주 기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된다.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까지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시장 안에서 희망의 끈을 조금 잡아본다면 일부 바이오 종목들 개별 이슈에 따라서 그나마 덜 떨어지는 종목 있고요. 조금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 이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아까 오전에는 셀트리온이 양전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PBM 이제 등재 이제 미국에 있는 3대 이제 PBM 업체들과 이제 익스프레스나 이제 옵토마렉스 거기에다 CBS 헬스케어와 같은 이제 슈가 등재를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관련한 이제 향후 매출만 이제 기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중에서도 사실 가장 이 시장 규모가 큰 어떻게 보면 가장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과연 진펜테라가 얼마만큼 이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미 같은 이제 물질이었던 진펜테라 말고 이제 렌시마 SC는 유럽 쪽 시장에서는 크게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데이터를 보더라도 셀트리온은 그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다가 추가 PBM 등재 다 이뤘고 그리고 셀튼 헬스케어와의 원가 절감에 대한 향후의 시너지를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오늘 빠진 거야 뭐 오늘 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투심이 좀 판매나 이제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용 매매가 좀 많긴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네. 오늘 저도 이제 증권사긴 하지만은 오늘 관련해서 뭐 반대 매매, 담보 부족 이런 전화를 굉장히 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바이오는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가장 투심이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가장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아까도 이제 앵커님 물어보셨지만은 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질 때 좀 사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항상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2019년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금융 위기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하락 때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좀 나왔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물론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현금이 어딨냐 좀 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런 비중적인 측면에서라도 충분히 포트폴리오 변화는 전 줘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하락장이 누구에게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그러면 좀 이렇게 힘든 시장 안에서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번 달도 유황량이 렉나자 이제 한 2주 뒤에 그 FDA 승인이 좀 남아 있고 이제 키트루다 SC도 9월 달에 이제 머크사가 임상 3상이 완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이 2달간에는 일단 대형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에게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유황량의 오스코텍에 대한 접근도 전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최근 알테오젠은 한번 그때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의 마이너스 7%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선방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관심주 알테오젠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채팅창이 정말 오늘 난리가 났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말티님께서 화진 과장님 저는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주식 시작하고 유유라는 이야기를 또 적어주셨는데요.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도 2005년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항상 이런 급락에 대한 이슈는 항상 많았고 결국에는 일단은 뭐 레버리지 매매만 하지만 않으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기회는 다시 계속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나는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내가 가진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괜찮은 건지만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객들이 여러 번 있는데 좀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고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이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1년 뒤고 났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금방 빨리 회복이 되는 반면에 네. 이참에 떨어진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항상 지금 코로나 때 그 종목을 가지신 분은 지금도 그 가격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계세요. 그만큼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에서라도 이 종목이 탄탄한가 아니면 향후에 성장성이 있는지는 한 번쯤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실적이 좀 튼튼해야 시장의 반등이 나와줄 때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내 포트 안의 종목을 좀 살펴보자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장의 펀더멘털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잖아요. 결국 앞으로 시장에서 중요한 건 수급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급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일본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0.5%까지는 하긴 할 겁니다. 하게 네. 되면은 결국엔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뭐 위안화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한전은 비슷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이 새로운 이런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 전략 애널들은
지금 B컷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고 9월달, 10월달 B컷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전에 좀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한번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미통합사업부가 바닥에 시그널을 좀 강하게 시켜줬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계속 이 모니터링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바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은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된다면 향후 시장의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금융주도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도 많이 밀리고 있고 KB금융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 발음이 안 돼요. 저도 어쨌든 워렌 버핏이 그 금융주 비중을 굉장히 줄여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융주 투심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번에 뭐 신한지주나 KB금융도 2분기 실적이 나왔고 뭐 예정대로 밸류업 정책을 이제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에 DGB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BGB금융지주도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PF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많이 쌓았고 충분히 그 리스크를 좀 해소 나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한 3분기쯤에는 충분히 마무리 국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추후에 주주하는 정책이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걸 뭐 외국인 종목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네. 오히려 안정적인 측면에서 배당과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금융주를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미 이복현 금감원장이 5월달에 저희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일단 은행 쪽에서도 이 PF 가이드라인을 이미 줬기 때문에 그 PF에 대한 리스크만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금리 인하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의심도 하긴 하시겠지만은 그런 측면보다도 비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금융주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날이었는데요.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어떤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릴까 하면서 좀 열심히 좀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수익 냄새가 난다. 딱 듣고 싶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가져오셨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진짜로 뭐 주식 시장에서는 좀 개코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뭐 냄새를 좀 잘 맡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이 종목이 정말로 뭐 움직일 것 같다. 이 종목이 상승할 것 같다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 종목이 왜 가야 돼요라고 묻는데 저는 그냥 얘기해요. 그냥 오로지 감. 주식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실력이라는 거는 백날 분석해봐야 여러분들이 절대 수익 보지 못하고요. 딱 이 종목을 봤을 때 이거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 정말 확신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느낌이 들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정말 느낌이 확 왔다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매수해놓고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못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무너질 때일수록 우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7%, 코스닥 같은 경우도 9%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 이런 하락이
여러분들에겐 최저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코스피를 기준으로 사이드카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걸렸습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사이드카가 걸렸던 적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본다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때 한 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렉시트 때 한 번, 그다음에 그 이전에 너무 먼 얘기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이드카가 걸렸을 때 걸린 이후에 보면은 증시는 꼭 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을 즐길 줄 아셔야 된다. 이 더운 날 아마 여러분들의 이 서늘하게 만드는 이렇게 이 공포 영화 하나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서늘해서 시원하고 기분 좋고 이렇게 저가 매수의 기회까지 주는 이런 종목이 또 나올 수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끝에는 정말 달콤한 수익이 기대하면서 자, 오늘의 이 하락장에 대해서도 좀 잘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자, 블루콤. 어떤 일을 하는 기업입니까? 일단은 뭐 이 이름에서부터 느껴질 거예요. 블루투스. 사실은 이제 이게 이 오늘 이 종목을 소개할 때는 시장도 새파랗고 이 종목도 새파랗고 뭐 이렇게 좀 많은 말장난을 좀 해볼까 싶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괜히 이게 또 시장이 너무 파란데 여러분들 또 이 파란 이런 또 뭔가 약 올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좀 참았고 잘하셨습니다. 정말 이 종목이 어쨌든 괜찮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흔히 잘 아는 블루콤이라는 기업은 LG 디스플레이, LG 쪽으로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이 보통 이제 블루투스 헤드셋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장비 뭐 이런 것들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이용하는 게 블루투스 헤드셋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막 많이들 이용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들 이제 알다시피 더 좋은 이어폰들이 많잖아요. 네.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지 블루투스 헤드셋을 사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이 자꾸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기업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하는 거는 분명히 이 기업의 수상한 주가의 움직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를 보면서 여러분들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왜 이 기업을 주목해봐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면서 네.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띄워주시죠. 네, 3가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주주 지분 증여로 지배 구조를 정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뭐 이제 이 지배 구조를 증여라는 건 이제 딱 여러분들 안 봐도 알 거예요. 증여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최대 주주가 이제 부자 관계였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지배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증여를 통해서 지분을 더 많이 주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자식이 이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지분 관계, 지배 구조가 좀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지배 구조가 바뀌기 위해서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증여세라는 게 존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주가가 굉장히 고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여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지분을 증여한다는 게 큽니다. 왜 주가가 너무나도 잘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이 지분을 증여를 해줬을 때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증여세로 한 10억을 낼 거를 그냥 우리가 쉽게 10억 낼 거를 뭐 갑자기 100억을 내게 되는 그런 사태도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갑자기 제가 기업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네. 어떤 기업도 이제 증여를 하기로 이제 지배 구조 이거 다 발표해 놓고 갑자기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 증여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이 주가가 나중에 또 조정이 나왔을 때 더 빠졌을 때 그때 다시 완전히 지배 구조 정리 들어갔던 케이스가 있었던 만큼 이 지배 구조 이제 증여를 하는 데 있어서 주가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중요한 게 블루콤이라는 기업이 이 주가가 이제 제가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보여드리겠지만 네. 작년 3월쯤부터 이제 이 지배 구조를 정리하면서 조금씩 지분을 증여할 거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는 모습이 사실상 나와줬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3월을 앞두고 블루콤이라는 기업이 갑자기 주가가 엄청나게 낙폭을 만들어내요. 엄청나게 낙폭을 만들어내면서 갑자기 이제 저 바닥에서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 바닥에
그냥 묻혔어요. 그냥 거의 지하실에 그냥 감금당한 상태로 있는데 그렇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지분 증여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지분 증여를 끝내기 전에 최대한 증여세를 최대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의도적인 이 주가의 하락을 유도한 게 아닌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두 번째가 이제 재밌어지는 겁니다. 예.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뭔가 굉장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할 만한 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냄새를 맡으신 예, 거죠. 그러니까 네. 냄새가 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정리가 되자마자 이 사업 다각화, 사업을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블루투스 헤드셋 이런 쪽으로서는 실적이 안 나와주니까 사업 다변화를 위한 부지 확보하면서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 주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 1년 동안에만 지금 한 600억 정도를 신규 사업을 사는데 이제 매입하는데 이제 투자할 정도,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그래서 이 기업이 너희가 무슨 사업을 할 건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을 계속해서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을 숨기고 있으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년 상반기에는 발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냐고 하면은 정말 이제 뭐 사람들은 몰라요. 이 주식을 사고 싶어도 저도 사실 이 주식을 여러분들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주식이 뭐 내년에 뭐 2차 전지 사업을 할지 뭐 전기 뭐 제약 바이오로 갈지 반도체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의도적으로 주식을 주가를 이제 올리지 못하게 누르는 느낌이 강했는데 갑자기 지분 증여가 끝나자마자 이제 사업 다변화를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뭘 발표하겠대요. 여기서 뭐가 발표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이게 이 주식은 합리적으로서 좀 우리가 의심을 해봐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바닥에서 반등 종목이라 했잖아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어요. 자,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작년 3월이라고 했잖아요. 작년 차트 보면 작년 3월 이때쯤부터 이제 그 지분 증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배 구조 개선한다. 그러면서 이때 단기적인 상방이 나왔던 건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블루콤이라는 주가가 지금 4,000원대 놀고 있거든요. 원래 이 종목이 4,000원대가 아니었다는 거 보면 알겠지만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거의 10,000원대에서 놀던 종목입니다. 네. 10,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갑자기 이제 뭐 우리가 이때 증여할 타이밍쯤이 되니까 말도 안 되게 밀어버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게 누르더니 뭐했다. 갑자기 이제 뉴스 나오는 게 증여가 끝났다.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 완료됐다. 우리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종목은 오히려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런 자리가 뭐냐? 자, 이런 하방 추세가 끝나는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다졌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우리가 보통 원바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원바닥에서 지금 또다시 상방 고점대를 만들어줬고 또다시 터치를 해버리죠.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투바닥이 나오는 뭐가 나온다? 쌍바닥 패턴으로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가의 수익으로 잘 주워 담는다라고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쌍바닥을 만들었을 때 고점대는 어디다? 쌍바닥의 고점대는 바로 과거의 이 구간대 맞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기술적으로만 올라가도 지금 자리에서 4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블루콤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에 사실상 진짜 여러분들에게 강태훈 이거는 저는 뭘 믿고 기다려야 될까요? 라 했을 때 뭐 미래 가치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그냥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지금 의도적인 하락 이후에 신규 사업이 심지어 저는 뭔지도 안 밝히는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사옥을 매입할 때 우리가 왜 사는지 부지를 살 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심지어 뭐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은 공장을 지을 때 여기서 어떤 무엇을 생산할 건지도 밝힙니다. 근데 이 블루콤 같은 경우는 4억을 사면서 이제 부지를 매입하는데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겠대요. 굉장히 뭔가 이거 뭘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으로 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정말 이거 보면은 8월 들어서 또 좀 약간 추세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바뀌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저처럼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살살 저가에서 먹는 매수를 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고 있고, 왜냐면 이게 8월 들어서 아까 지배구조가 개편됐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배구조 개편이 되면서 동시에 뭐가 나오느냐, 지배구조 개편이 완료되니까 또 신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또 냄새 맡고 사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물량, 또 이런 고점대에서 윗꼬리를 단단 거 물량을 흔들어주는 거다, 흔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뭐 8%, 코스닥이 뭐 9%, 거의 10% 급락하고 있는데, 이 블루콤이라는 종목은 오늘 그냥 이렇게 빨간색이네, 빨간색.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군가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누군가가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보면은 여기서 한 2년, 3년을 바닥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주가가 빠지는 거는 개인들이 무서워서 시장가를 던지다 보니까 호가 없이 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빠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오늘 같은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도망갈 개인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굉장히 크게 간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블루콤이라는 종목 전 3,600원 아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할매를 해봤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목표가는 얼마? 12,000원 기본적인 이 고점대 뚫린 구간이 이 과거의 고점입니다. 이거 돌파하면 신고가 가는 거고요. 손절 가격은 2,500원대를 지키면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주주의 지분 증여로 지배 구조가 정리된 이후에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블루콤 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자, 내 직업은 유튜버. 약간 개그가 다 좀 돌아온 건가요? 이것도 그냥 딱 담겨 있어요. 그 주식에.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뭐 유튜버를 직업으로 삼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직업을 많이 물어봐요. 직업을 예. 많이 물어서 당신의 직업은 어떻게 되시오? 하고 물어보면은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직업은 유튜버요. 유튜버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좋습니다. 자, 바로 띄워주시죠. 그렇습니다. 내 직업은 유튜버예요. 네. 유튜버요. 네. 아주 유튜브 하시는 분들 꼭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하는 기업입니까? 일단은 뭐 키워드 설명드리겠지만 예,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거에 대해서 다 떠나가지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 버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에서 나오는 기대감이 무엇이냐? 9월 달에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 최소한 빅스텝으로서의 이 금리 인하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시장이 백날 안 좋아져 봐야 금리 인하가 나오는 순간은 뭐 될 수밖에 없다. 증시의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진짜로 뭐 제가 제 말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역사가 그랬어요. 역사가. 아까 했지만 사이드카가 걸리고 금리 인하가 나와주고 증시는 상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무서워 한다는 거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가 나오면 뭐가 올라가야 된다 했습니까?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유튜 바이오, 누가 봐도 제약 바이오예요. 근데 이 유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업종별로 봤을 때 주가를 끌어올릴 때 제일 좋은 모멘텀이 세계 최초, 뭐 국내 최초, 뭐 국내 1위, 전 세계 1위 이런 것들의 내용 모멘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유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업이 지금 뭐 1위를 했다라는 건 아니고, 과거에 이제 국내 1위 전자응우 기록 기업 이 유비케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유비케어의 사실 이 주역이 지금 당시에 이 김진태라는 대표라고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김진태라는 대표가 설립한 뭐냐, 이 스마트 건강 헬스케어 솔루션 관련되어 있는 그 CRO 사업, 그 CRO 사업을 요즘 뭐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업이 뭐냐고 하면은 이 바로 유튜바이오라는 기업이었어요. 유튜바이오라는 기업이 이제 뭐 기본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AI 시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AI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헬스케어가 어쨌든 주력이 된다. 모든 이 AI 인공지능 인프라는 이 나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웨어러블 로봇조차도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유튜바이오가 과거 국내 1위 이 대표가 설립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CRO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업이 CRO 관련되어 있는 사업의 본격화 시작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갈 거다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수익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그 유튜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CRO 사업에 대한 또 다시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바이오 산업 발전 수혜 기대다라고 제가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를 박아놨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 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관련된 사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오늘 뭐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좀 무너지는 거지. 최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역대급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은 최근에 또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 이 임상수탁이라고 하죠. 이 CRO 시장 역시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와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유투바이오도 충분히 관련 수혜주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예.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연내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번 연내 이제 일정이 나와 있는 게 미 생물보안법이 이제 연내 무조건 통과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미국의 이런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를 시키려는 게 개인 건강 정보라든지 유전 정보 이런 것들이 우려 기업으로부터 유출이 됐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딱 막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방지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뭐 자단 나오는데 이런 거 하도 안 중요해. 우리는 종목만 사면 돼요. 야, 코스피 폭락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명하는데 이거 다 걱정할까봐 어차피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생물보안법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이 사실 가장 많이 배제가 돼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근데 지금 이 중국 기업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고 하면요. CDMO 사업을 하는 기업과 CRO 우시앱텍이라고 있어요. 이 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이 CDMO와 CRO 이 관련 사업 관련 모멘텀 수혜주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서 유투바이오가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유투바이오라는 종목이 지금 유투바이오라는 종목이 지금 보면은 이제 하방 추세 돌파 후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 사실 잘 받은 게 뭐냐고 하면 오늘 시장이 무너졌는데 아까 블루콤도 그렇고 유투바이오도 그렇고 오늘 잘 버텨줘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잘 버텨주는 종목이 오히려 단기간에 이 상방 흐름 많이 잡아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하방 추세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가 나와주는 구간이고 지금 구간대에서 4,500원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매수를 해봐도 괜찮아요. 4,500원 아래에서 분할매 포지션 잘 잡아보시고요. 자 목표 가격은 좀 개인적으로 10,000원까지 신고가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3,000원대 보시면서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매매 가능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릴 정도로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유튜바이오 오늘 좀 양봉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자 지금 몇 분 남진 않았는데 그동안 소개해주셨던 종목 중에 몇 가지 리뷰를 좀 해볼게요. 일단 하이젠 R&M, 자 최고가 기준으로는 16% 그 소개해주신 이후에 수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자 추가 투자 전략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 안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애초에 고점 종목이 없어요. 다 바닥입니다. 네. 이 바닥주라는 거 시장이 빠졌을 때 빠지더라도 당장 올라오게 되어 있어서 바닥주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가 주는 경우고 지금 뭐 시장이 무너져서 올라가다 저항 맞고 무너지는 거지 11,000원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일 말 또 2만 원대 돌파 또 시도하러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하스 지난주에 꼽아 주셨는데 최고가 기준으로는 29%,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이 아쉬운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14,000원대가 강한 저항이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14,000원대 사실 이거 뚫어내면은 더 크게 써야 돼요. 근데 오늘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무너지게 된 거고 이 조만간 14,000원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26,000원, 3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늘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기간의 차이지 무서워하지 마시라. 열심히 여러분들 잘 모아 가시면은 수익에 대한 거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 전문가님 진짜 이거 다시 올라가는 거 맞죠? 저는 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낙폭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더 무너진다. 그러면 사실 그냥 이제 우리나라가 망한다 봐야 됩니다. 그 망한다는데 뭐 우리가 주식해서 뭐 하겠어요. 지금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적어도 이렇게 시장이 낙폭이 커지게 되면은 이 정부 정책으로서 또 뭔가를 꺼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호재로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어쨌든 변동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이죠.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안 좋다 하는데 결국엔 속보까지 터지고 말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8% 넘게 빠지면서 지금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거래가 정지된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안 좋은 악재가 한꺼번에 좀 터지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제 기간이 좀 길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등을 하는지가 관건이지 결국엔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예. 지금 그 코스피 기준으로 PER이 한 8배 정도 수준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켜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시장 자체는 올라올 수 있다. 근데 단기간에 올라가느냐,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올라가느냐, 그게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지금 시점에서 뭐 매도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일단 좀 보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분위기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회복은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V자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L자로 가다가 나중에 회복을 하느냐인데 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지정학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악재가 한꺼번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 HBM 관련된 부분도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지정학적 관련돼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돼서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9월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금리는 상당히 많이 빠르게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근데 9월에는 100%는 아니더라도 99.9%는 인하를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제 금투세 폐지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으로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 심리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장 방향은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팀장님, 저는 이제 이 주식 가방끈이 좀 짧아서 이런 걸 처음 네. 보는데 팀장님께서는 좀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많이 겪어봤죠. 아, 예. 네. 그래도 항상 다 좀 해피엔딩으로 올라옵니까? 결국엔 올라옵니다. 제가 IMF 99년부터 주식 예. 시장에 있었는데 그때도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서프라임 때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만큼 빠르게 올라가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서 예. 그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코로나 때도 뭐 반등을 하는 걸 보셔서 아셨겠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올라는 올 거다. 근데 그게 반등이 얼마만큼 빠르게 올라가는지가 관건이고,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매도를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매도를 하기에는 이미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매도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차라리 현금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할적으로 슬슬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이슈와 경기 침체 불안 등 여러 가지 악재가 한 번에 터져서 지금 투매가 투매를 부른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투매에 휩쓸려서 이제 던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DS 단석입니다. 자, 하나증권의 리포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 2세대 바이오디젤 HVO 라인 증설, 납축 전지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 니켈 등 추출 습식 재련 사업 확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하나증권의 목표가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DS 단석 2차 전지 소재 관련 주잖아요. 자, 지금 업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2차 전지도 이제 언제까지나 그 신제품을 출시를 하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2차 전지가 많이 쌓여 있었고 이제 이 유효 기간이 지난 2차 전지는 리사이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이 리사이클에 대한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S&E 리서치라고 하는 리서치 시장에서 리서치 분석 기관에서 이제 글로벌 폐배터리 관련된 시장 관련돼서 19년에 1조 6천억인 시장이 30년에는 20조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50년에는 600조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좀 긍정적인 효과로 불려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동사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리사이클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동사는 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쪽은
폐납축 전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납과 황산, 기존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차에 모두 들어가는 그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련된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동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주된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가도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2분기까지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3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내년 정도면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되면 뭐 연말 정도 선부터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그 오상향에 대한 바람직한 부분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확실한 미래 산업 중에 하나는 맞으니까요. 자, 연말 정도부터는 조금씩 들여다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리포트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예,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공개를 했고요. 이 지속 가능 이제 제목을 지속 가능 항공유 이제 시장 개화가 수혜가 전망이 된다. 그래서 동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주로 매출 구성이 한 60-70% 달성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뭐 하는 사업이냐면 이제 폐 식용유와 그리고 식물성 오일을 원료로 만들어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내 쪽에서는 70%를 국내 쪽 시장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동사가 진출을 하면 좀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가 항공사가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항공유에 대한 대체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바이오 디젤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기존의 항공유를 대체를 할 수 있는 SFA라고 해서 그 이제 그 항공 유 관련된 지속 네. 항공유를 SAF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80% 감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으로 이용을 해서 잘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동사 이 관련된 사업 구분을 보시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시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 및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바이오 에너지 관련돼서 6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폐 식용유와 식물성 오일을 이용을 해서 바이오 디젤 관련된 연료를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폐납축 전지 관련돼서 납과 황산을 수집을 해서 그 재생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제조해서 배터리 업체한테 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한 매출 구성으로 23%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리사이클이 한 7% 정도, 기타가 한 7% 정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2세대 바이오 디젤 관련된 HVO 라인 증설을 하고 그리고 SAF 사업 성장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HVO가 뭐냐면 이제 지속 가능 항공유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수소를 첨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HVO 아니면 SAF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VO는 수소를 첨가를 해서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세대 바이오 디젤 관련된 부분으로 저온에서도 얼지 않고 그리고 SAF와 가치금, 뭐 온실가스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SAF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공장 증설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평택 1공장에서 40만 톤 규모의 HVO를 이제 본격적으로 플랜트를 구축을 할 예정이다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25년에는 30만 톤의 SAF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생산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최대 정유사와 연료 및 원료 공급을 위한 이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25년부터는 이 관련돼서 외형 성장까지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제 납축 전지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2차 전지 리사이클 사업도 진출을 한다. 그래서 2020년부터 23년까지 배터리 리사이클 납축 전지 관련된 매출을 보시면 이제 20년에 1,225억 했던 매출이 23년에 2,40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걸로 보더라도 이 납축 관련된 전지 리사이클 사업이 계속 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에 4월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그 해외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리포트 내용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소재 업체에서 바이오 에너지 기업으로 좀 변신하고 있는 모습,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바이오 지속 가능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조금씩 사용하게끔 이제 세계적으로 규제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망이 좀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리포트 바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보호 예수 물량 얘기가 있네요. 예, 동사가 이제 12월 22일 날 상장인 된 업체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보호예수 물량, 이제 대주주 물량이 좀 묶여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7개월까지 이제 보호예수가 묶여 있었는데 거의 한 70% 넘게 보호예수가 묶여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다 풀렸다. 그런 면에서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부작용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 뭐 매도 물량이 계속 출현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상장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뭐 매도를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렸다라고 하는 거는 뭐 장단점이 좀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 캐파의 계속 확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격이 지금 상당히 뭐 오늘 안 빠지는 게 없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상장했을 당시에 좀 가격이 좀 아웃퍼폼돼서 너무 좀 높게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지금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올해 실적으로 봤을 때는 13.9배다. 그래서 그렇게 뭐 낮은 수준도 아니고 높은 수준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과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이 오늘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온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차적인 목표가는 반등을 좀 하는 시점에서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차 목표가 1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또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이 무려 11%나 폭락하면서 결국에는 700선마저 붕괴됐다. 지금 시장의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SK 가스인데요. 자, 하나증권의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유지 의견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SK가스 2분기에 영업이익의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고 그리고 LPG 공급 가격 인상, 마진은 안정적이다. 제한적 가격 입찰제 등 도입 기대, 민간 발전사 수익 구조 개선 전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목표가는 22만 원인데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SK가스 중동 리스크가 격화하고 있고 여기에 또 하반기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또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자, 지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뭐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석유나 그런 가스 관련된 조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부진한 것보다는 회복으로 접어들 때 유가가 올라가고 가스 가격이 올라가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되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는 이제 이란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지 이제 확전에 대한 가능성이 부여된다라고 하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가스나 원자재 가격 관련된 부분을 좀 튕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이런 걸 좀 잘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결국에 이제 경기의 호전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SK가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코스닥이 11% 지금 빠져서 700선이 붕괴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하락을 하니까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었던 흐름이었던 최근에요,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근데 오늘 좀 투매적인 현상이 한꺼번에 좀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일단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 근데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의 2차 전지 종목들이 하락을 좀 크게 나타나니 동반적으로 또 투매 현상으로 지수까지 좀 하락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특히나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좋았었던 제약바이오 그리고 방산주들까지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투매에서 그 투매 장세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던 것들까지도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리포트 내용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리포트는 22만 원 유지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단락 보시면 그 일단 목표 주가 22만 원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 네. 2분기에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LPG 공급 가격의 인상에 따른 마진에 대한 안정적인 레벨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전력 시장 관련돼서 규제가 이제 변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한적인 가격 입찰제나 아니면 이 지역별 도매 전력 요금 차등제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 때 더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을 좀 뜯어서 보면 네. 매출 상승 요인은 이제 산업체 수요가 감소를 했지만 석유화학 쪽 관련된 물량이 증가를 했고 해외 트레이딩도 안정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했다. 그리고 순이익 관련돼서는 이제 세전이익이 517억 정도 나왔는데 이 전년 대비해 봤을 때 328.4%로 증가를 해서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세전이익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2분기 LPG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역시나 손익 관련돼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 2025년에 일부 손실이 반영 가능하긴 하지만 LPG 상승 때 가격 상승 흐름이 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3분기 말까지 추이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울산 GPS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LNG와 LPG 겸용 발전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지연이 됐다. 하지만 원래대로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4분기 때부터는 이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좀 리포트에서는 네.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대왕고래 이야기가 많네요. 대왕고래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 이제 오늘도 보시면 뭐 홍구석유 뭐 이런 종목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국 그렇죠, 석유 예. 관련돼서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근데 시장이 더 안 좋았을 때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좀 차별화되는 흐름들을 그쪽으로 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에 대한 이슈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4년 말부터 시추 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니까 24년 말에 올해 말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3월에 내년 3월에 탐사 시추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 내년 6월에 이제 결과 발표가 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일정적인 부분으로 좀 데이터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짧게 또 가격도 여쭤보겠습니다.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나왔는데 어디까지 노려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가격이 그래도 SK가스는 좀 잘 버티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그래도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19만 원 정도 선에서 좀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 관련된 부분의 이슈로만 보더라도 뭐 작년에 8천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만큼 하면 했지 덜 하진 않을 거다.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 갈수록 계속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한 요건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1차 목표가로는 19만 원 정도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월 5일)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각 시장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8% 넘게 급락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일시적으로 매매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습니다. 총파업 돌입 25일 만에 현업에 복귀하고 장기전에 들어간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인권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와 산재 예방,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SC제일은행은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해 SC제일은행 파트너스론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에 따른 대출 이자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SKCNC는 5일 베트남 ICT 선도 기업인 FPTIS와 글로벌 디지털 ESG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의 누적 방문객이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자사의 첫 얼음 정수기인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얼음 정수기를 출시하면서 구독 가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리어 아이언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고리어 아이언의 새로운 미션과 이를 달성케 할 핵심 가치 5가지 등 미래 50년의 비전을 담은 미션북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우수 조선 인력을 양성해 국내 조선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세랑에서 해외 조선 인력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사왕 시간입니다. 참 힘든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역대 언제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나 좀 찾아보니까요. IT 버블 때, 그리고 9.11 테러 때, 코로나 때, 그리고 오늘이더라고요. 정말 여러모로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어깨가 무거운 오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바로 엘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엘컴텍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종목은 이제 금, 투자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가요, 지분 54.86%의 금광 탐사권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마다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 상태가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해당 종목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종목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최근에 이제 좀 공포감에 과도한 과매도가 현재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단기 공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안전자산이 주목받는 시장이니까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잠시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단타 매매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은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매수 매도 자리 어디로 잡아야 될지 설명 좀 드릴게요. 엘컴텍 화면 보겠습니다. 엘컴텍 현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굉장히 저가에 좀 밀려 있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온 이후로 큰 상승은 없다가 최근에 바닥권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기간의 저점에서 모든 장기 평선을 뚫고 올라와 주게 된다면 단기 시세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매수가 자리는 1,400원 자리, 1,400원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 한번 노려보시고
목표가 자리는 1,500원 자리로 목표가 짧게만 잡으시고 손절가 자리는 1,350원 자리. 요즘에 증시가 워낙에 밀리기 때문에 칼 같은 손절이 중요합니다.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적어도 조금의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엘컴텍이라는 종목 시장 하락할 때 공략해볼 만하다 잊지 마시고 공략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엘컴텍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엘컴텍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10% 넘게 밀리면서 2,400선도 이탈이 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시장 속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코멘트를 내놔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마련이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금 관련주인 엘컴텍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강조를 해주셨어요. 장기 이평선 돌파 이후에 단기 상승 기대된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격 전략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손절가 꼭 지키면서 매매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 1,3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힘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사실상 지금 증시는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만 15% 빠지고 20%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20%씩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가장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슈 중에 가장 앞에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이 좀 두렵고 무섭더라도 관심은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한다면은 HD 인프라코어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HD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선 정책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 미국의 대선이 지금 사실 민주당 후보도 확정이 났고 공화당 후보도 확정이 나면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격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원래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쏠려 있었다면 지금은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도 몰리기도 하고 정말 한 끗 차이로 누가 앞서 나가냐 누가 떨어지냐 좀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지지율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은 긴장감도 없고 그다음 정책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분위기라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짝 불리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재건 정책이나 우크라이나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다시 만드는 것과 주거지를 만드는 건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중장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우크라이나 1위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HD 현대 인프라코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한다면은 건설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거는 금리가 높을 때 하기가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 시기, 지금처럼 금리 인하가 한 번 아니라 2번 이상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중장기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오늘자 이 코스닥 코스피 모두 서킷 브레이커 급락세가 나와주면서 주가도 역시나 많이 빠졌습니다. 네, 모든 전 종목이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다. 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시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가를 음봉의 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 최대한 조심히 저희 오늘보다는 다음 날에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에 제가 8,000원이라고 드렸는데 그 사이 급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 목표가는 8,000원까지 보겠지만 일단 7,500원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드리는 구간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 저가 구간 좀 보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6,100원 라인대를 일단은 1차 손절가로 잡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수는 말씀드렸지만 시초가 이하로 오늘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진정이 됐을 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인프라코어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시장이 너무 밀려도 너무 밀려서 전문가님께 시장 코멘트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밀려도 너무 밀립니다.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간단하게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급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빌린 자금을 외국에 투자를 하다가 그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 보는데 엔화가 강해질수록 매도세가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환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엔화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를 보셔야 돼요. 엔화가 950원 이상 나올까, 950원 이상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를 확인하면서 엔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거나 엔화가 충분히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증시도 그 구간 라인대가 거의 저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엔화가 9월쯤 강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금리 인하가 2번 진행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엔화가 너무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제일 크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엔화 가격을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다라는 부분들, 엔화 흐름들, 950원 선 위에서의 흐름들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동석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의 종목 현대 인프라코어 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대결이 확정된 미 대선의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에서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재건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 안에서 이제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금리 25bp 인하로는 부족하다. 50bp 인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 7,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수익 상황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환율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만큼 현재 환율 분위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7% 오르고 있고요. 1,365원 60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코스피 시장은 9.55%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2,420선 지나가는 코스피 시장 분위기입니다. 코스닥은 11% 넘게 밀리면서 6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 상황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확인해보고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참 종목 얘기하기가 민망한 좀 시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유스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시의 피난처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도 일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금리 인하 이제 빅스텝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게 되네요. 자, 유한 양행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수 OX 들어주시죠. 두 분 모두 동그라미요. O 의견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뭐 오늘 같은 날 종목 얘기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데 네. 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배가 어디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가 나빠서 주가가 지금 뭐 10%씩 이상 빠지는 게 아니라 그죠? 삼성전자가 망한 것도 아니고 유한양이 망한 것도 아닌데 이건 지금 전형적인 이제 심리에 의해서 매도를 부르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유한양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뭐 종가에 꼭 사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 추세가 바뀌면 한번 사보시면 괜찮지 않나? 왜 그러냐면 결국 22일 날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일 이전에 나올 수도 있고요. 22일 정도 되면 FDA에서 렉나자와 이제 리브리반트 관련된 병역요법에 대한 그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폐암 1차 치료제로 이제 승인 여부 이거 아마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내용인데 네. 지금 보면 오늘 121선 터치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일단 유한양행은 그 22일 날 이벤트 그 외에도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22일 이벤트를 보고 지금 뭐 달려가고 있는 중에 지금 복병을 맞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이 그나마 조금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쪽도 물론 돌아설 때 굉장히 빨리 돌아설 수 있는데 네.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여전히 그쪽이랑 이제 뭐 이제 경기에 민감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병은 항상 걸리죠. 예. 네. 예.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소식이 있으면 사실은 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이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전체 쓰나미가 와버리면 사실은 뭐 의미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내일 정도쯤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내일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뭐가 반등을 빨리 할 것이냐. 저는 여전히 반도체랑 바이오가 제일 빨리 반등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유한양의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면 반도체랑 바이오가 그래도 빠른 속도로 올라올 것이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유한양행은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이슈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네. 기업 이슈가 어쨌든 앵나자 관련해 가지고 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오늘 주가 하락은 사실은 뭐 유한양행에 어떤 문제가 있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뭐 지금 네. 서킷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이미 설사 앵나자가 통과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라면 한 번은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오늘의 이제 시장 분위기와 이 기업의 실적과는 지금 크게 이제 연동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한양행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KB금융인데 역시 안 빠지는 종목이 없습니다. 오늘 그동안 단단했던 금융주도 빠지고 있는데, 자, KB증권 KB금융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견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계속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뭐 어떤 종가 베팅이라든지 종가 특징주를 말씀드리기 참 힘드네요. 예. 뭐 시장이 서킷이 나왔고 금융주도 한 8% 이상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고르게. 다만 저는 만약에 금리 인하가 뭐 정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를 하든 아니면 뭐 그냥 원래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든 어쨌든 내년까지 해가지고 한 1% 가까운 100pp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조금은 선방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보면 약간 부동산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온 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 거거든요.
그러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배당이죠. 지금 주주 환원율 한 30%까지 그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면 이 배당의 매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네. 아직까지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르다, 너무 성급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완만한 경기 흐름 보여주면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면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서 새로운 대출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최근 한 3, 4개월 상승했었던 것을 지난 금요일, 오늘 이틀 만에 다 반납을 해놨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금융주도 앞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 이건희 대표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모든 의견을 좀 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금융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밸류업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뭐 배당 성향이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인 없는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없는 대형주는 네. 금융주가 유일하거든요. 아, 예, 그러면 사실은 물론 포스코홀딩스도 일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대주주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버넌스 이슈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밸류업 프로그램이든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하게 써도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모든 주주들이 좋아하겠죠. 예.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질 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번 돈의 대부분을 뭐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도 늘리는 부분,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를 결국엔 정부의 입김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금융지부터 먼저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네. 4대 금융지주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중에 뭐 대장은 KB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고배당주로서의 매력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 금융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4대 금융지주 사중의 토픽으로 또 KB금융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안 좋고요. 대표님들도 워낙 축축 처지시고 저희도 축축 처지고 그러니까요. 저희 스튜디오 에어컨까지 고장나서 땀을 많이 흘리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럼요, 예. 열심히 또 기운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니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 몫을 했죠.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리네요. OX로 갈렸는데 이건희 대표님 힘 좀 내세요. 뭐 근데 힘을 내고 싶은 저는 힘 많은데 네. 제가 너무 힘있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맞아요. 오해하실까 봐.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을 때는 좀 안 좋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 한 10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은 참 오랜만에 겪는데 예. 사실은 이제 휴니드를 왜 제가 오를 들었냐면 뭐 이거를 꼭 사서 수익을 열심히 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와중에도 뭐가 수익이 날까를 찾으시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까, 할까 안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기정사실이다.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사실은 공격하게 되면 한 번 더 뜨겠죠. 그 정도까지는 이제 뭐 일회성으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란이 지금 오늘 중으로 뭐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미뤄진다 하더라도 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번에 그 한 도발 자체가 이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이란의 입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란이 직접 할지 아니면 헤즈볼라라든지 뭐 여러 이제 다른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오늘 밤 안으로 결정이 한번 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의견 들어봤고요. 유창희 대표님 의견도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슈니드 관련해가지고 슈니드는 사실은 이스라엘, 이란, 뭐 레바논 관련해서 사실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러우 전쟁은 어떻게 보면 전차, 지상군 위주의 전쟁이라면
그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이란은 거리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군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미사일로 서로 간에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면 휴니드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란에다가 현재 전파 방해 차단 장치를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확대되는 것뿐이 아니라 이게 좀 길게 간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이집트가 됐든 또 다른 중동 국가가 참전을 하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이와 관련된 매출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레바논은 지난주에 공격을 했고요. 이란이 지금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이면은 공격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슈가 나온다라면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반응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슈가 소멸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규 매수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오늘 하루는 X를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휴니드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시지만 지금 들어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ABL 바이오인데요. 개발 중인 이중항체 ABL 503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특허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의견 들어주실까요? 자, 여기서도 엇갈렸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ABL 바이오 전혀 훼손된 건 없는데 지금 심리가 망가진 거죠.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박스권 이탈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하는 거는 좀 매수를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좀 맞지 않고요. 네. 하지만 제가 갖고 나온 이유는 5를 든 이유는 궁극적으로 지난번에 32,000원 돌파했던 그런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주봉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뭐 많이 빠져서 여기서 만약에 뭐 25,000~26,000원대에서 잘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 보셔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바이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과정에서는 뭐 비만 치료제도 있고 뭐 지금 갑자기 코로나 뭐 관련된 진단키트 중국도 네. 움직이긴 하지만 글로벌 트렌드로 보면 비만 치료제 말고도 결국엔 ADC 관련된 그 표적 항암제 이슈가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생물 보안법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고 추세도 깨지지 않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은 매수를 하지 않겠다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네. 사실은 뭐 지금 한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유한양행은 이제 8월 달 이제 오늘 이제 8월 5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2주 혹은 늦어도 3주 안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빠질 때는 급락을 할 때는 좀 매수해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10%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최근 고점 대비해서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금 흐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단순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만 바이오를 매수하기에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은 좀 없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추세를 좀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맞지 않나. 어쨌든 지금 반등을 준다라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반등이 나와준다면 낙폭 과대 종목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일단 5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사실 오늘 하이닉스는 잘 버텨주었었습니다. 네. 그 아침만 한 12시까지만 하더라도 한 3에서 4% 정도 맞아요. 상당히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사이드가 걸리고 또 서킷까지 걸리면서 낙폭을 좀 키워갔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도 문제긴 합니다만은 니케이도 폭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이제 미국 증시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5%, 아. 마이너스 6% 정도의 흐름을 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시간 내에서 15% 정도 추가로 한 10%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많은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좀 시간 내에서 프리마켓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버티지 못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 엔비디아 주만 관련된 설계 문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설계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당장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좀 반도체 관련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7월 달 수출입 동향도 보신다 그러면 반도체 수출이 50% 이상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지난 1분기 겨우 흑자, 2분기 상당히 좋은 실적 보여줬는데 갑자기 3분기 가서 적자 보여줄 가능성은 적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또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뭐 한 해는 20조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는 영업이 10조로 반토막 나고 그 다음에 또 적자를 보여주는 모습 또 그리고 다시 또 지금 대규모 흑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이 변동폭도 내후년을 갈수록 전 잦아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장중 저점 대비 저점 기준을 친다라면 고점 대비 저점이 40% 하락을 했습니다. 예.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큰 대형 종목이 40% 하락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 보는 거고 다만 반등의 폭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등이 V자로 다시 한번 20만 원을 갈지 네. 아니면 한 18만 원, 뭐 19만 원 언저리 갔다가 다시 꼬꾸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확답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일주일 뒤, 2주 뒤에는 2주 안에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정말 이 종목을 털어낼지 아니면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더 끌고 갈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의 하락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부분들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외국인들이 현물을 그러니까 1조 4천억 이상 매도하는 거는 오랜만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코스피에서. 물론 이제 코스닥은 또 오히려 5,300억을 사고 있는데 선물을 저는 중요시 보고 있는데 지금 현물을 팔면서 선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걷어들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장중에 1조 2천억 가까이 매도하던 선물을 지금 마이너스 581억까지 줄였거든요. 예. 그 얘기는 다시 샀다는 거죠. 얘기로 이 방향으로 이제 한마디로 매도 친 거에 대한 수익 실현을 일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내일 아마 뭐 미국 시장이 빠져서 우리가 선반영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반등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지금 뭐 중소형주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이 나와야 따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내일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내일 확인하셔서 뭐 또 보셔도 되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종가에 뭐 딱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뭐 내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기에 너무 많이 빠졌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빠져도 되나? 다들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뭐 특별한 위기가 있지도 않는데 이렇게 빠진 거는 사실은 충분히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여기서 내가 팔아야 되나 이러면 이제 패닉셀링에 동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까지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내일 한번 더 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들 들어봤는데요. 더불어서 묶어서 삼성전자 들고 계실 분들 워낙 사실 삼성전자는 뭐 국민주라는 별명이 있으니까요. 이분들도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희 대표님? 똑같죠. 뭐 코멘트는 똑같은데 그 사이에 지금 선물 플러스로 전환할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재밌는 현상인데.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도 하루에 10% 빠지는 거를 보기 좀 힘들죠, 원래. 이렇게 보기 힘든 상황들을 역사적인 날이라고 오늘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 코로나 이후로 아마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고 예,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지금 거의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2008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한 16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벌어졌다. 네. 근데 그때는 뭔가 있었죠, 거리가. 예. 지금은 그닥 그렇게 경기 둔화,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거기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뭐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과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오히려 아까 이제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증시의 급락이 오히려 지금 심리를 되게 악화시켰다라는 부분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까지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질리도록 들으셨을 단어 아래 공포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 크게 밀린 하루였습니다. 사실 오늘 장전의 증권사에서 2600선 지지가 중요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내놨던데요. 개장과 동시에 2600선 이탈을 했고 2500선 계속해서 이탈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 추가 급락 나오면서 4년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우리만 밀린 건 아닙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동반 급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서로가 서로의 급락을 보며 놀라는 매도가 이어지는 그런 현상 오늘 시장 안에서 이어졌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는 물론이고요. 니케이 지수도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패닉 매도 속에서 오늘 코스피 시장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사실 시초가는 2600선 위에서 출발이 됐는데요. 장중 빠르게 낙폭의 확대가 됐습니다. 오전 11시쯤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지수의 낙폭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서킷 브레이커가 장중에 발동되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8%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441선까지 저점 낮췄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크게 밀렸습니다. 그간 시장을 끌어줬던 쪽, 화장품이라든지 반도체 쪽 낙폭이 워낙 컸고요. 개인들의 매도세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11% 넘게 밀렸습니다. 691선 기록을 하면서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접점 672선까지 찍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 보면서 이게 실화인가 싶으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이 설계 결함으로 출시가 지연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간밤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줄줄이 밀렸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큰 폭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10% 넘게 밀리면서 71,400원을 기록했고요. 하이닉스 무려 9.8% 밀리면서 156,10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그나마 장 초반에는 2차 전지 쪽이 그나마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2차 전지 쪽도 낙폭이 확대되면서 지수 하락에 주범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LG 엔솔이 4% 밀리면서 마감이 되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3%, 현대차도 8.2%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냥 전 종목이 하락하는 그런 파랗게 물든 모습입니다. 기아차가 10% 넘게 밀렸고요. 그간 시장 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밸류업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워렌 버핏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처분하면서 은행주 투심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는데요. KB금융이 7%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신한지주도 7.5%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 SDI와 LG화학 역시 동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 SDI가 9%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LG화학이 무려 11% 넘게 빠지면서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누가 덜 빠졌냐, 더 빠졌냐 이 정도의 차이고요. 모든 종목이 거의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장 초반에는 버텨주더니 결국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네요. 11% 넘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고 알테오젠도 11%대 하락입니다. 사실 숫자를 보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급락이 있었는데요. 에코프로가 11%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삼천당제약이 무려 15% 가까이 밀리면서 15만 2,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제약과 리가켄바이오 줄줄이 밀렸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12%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효자일도 10%대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클래시스 4%대 하락률 기록했는데요. 이 정도 하락도 오히려 선방했다라는 느낌으로 느껴지니까요. 오늘 시장의 하락이 굉장히 체감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입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희 대표님, 시장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은 바닥을 좀 확인해 보여야 되는데 이제 미국의 PMI 지수 나오는 것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장 끝나가죠. 선물 옵션은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외국인들이 3,200억을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단기적으로 나온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지금 다시 백어데이션에서 다시 컨텐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버텨주는지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는지를 좀 지켜보실 수 있고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 우려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 일시적인 경기 둔화인지 진짜 침체의 시작인지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체크해야 될 만한 게 8월 한 20일경이나 돼야지 뭔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전까지는 여러 내러티브들이 나올 거고요. 그 내러티브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약간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데 저는 이틀 금요일 오늘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일시적으로 급락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바닥이 좀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유창희 대표님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좀 여러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분들도 다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는 계속 안 좋은 뉴스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일단은 AI 버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두려움.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상당 부분 거의 끝무렵에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다시 증가한 중동 리스크 등으로 시장 하락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도 그 마지막 FOMC가 금리를 엄청나게 내리기 직전에 한 서킷이 그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때 한 8%가 9% 정도 조정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실체가 없죠. 예. 경기 침체 가능성인지 경기 침체가 나온 게 아니에요. 2분기 GDP가 미국 기준으로 2.5% GDP가 올라왔는데 경기 침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또 미국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있습니다만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체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투매가 투매를 불렀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이스라엘 관련돼서 중동 리스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자체가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또 이란이 얼마나 강하게 공격을 할지 여부도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좀 또 다르게 해석해 나오는 것은 핵 무기를 개발을 아직 완료를 못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지도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중동 리스크는 단기적인 이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투매가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투매가 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 추가적인 투매 물량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 오전에 투매 한 번 더 반대 매매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반대 매매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코스닥의 수급에서 확인된 것이 아닌가. 개인 투자자가 6,700억. 이게 1시 넘으면서 급격하게 매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갔고요. 예. 거래소는 대형주 관련해서는 코스닥은 이미 저점을 깬 거고, 대형주 관련해서는 아직은 외국 개인 투자자가 매수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밖에 없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 정도는 매수해도 크게 시장에 나쁜 지표는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쪽이 급격히 매수 전환된 거 본다라면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네. 다만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2% 이상 반등이 나왔거든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 그 반등 폭을 확인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 뉴스라는 이런 걸 보면서 내 현금 비중을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확보할지 여부를 결국 고민을 내일 모레 혹은 뭐 목요일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매가 투매를 부른 오늘 시장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내일 시장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체크 포인트 확인해 봤고요. 이제 어떻게 전략 짜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희 대표님 어떤 말씀 네. 주시겠어요? 전략이라는 게 사실 지금 의미가 없죠. 뭐 그래서 전략을 질문 드리면서 사실 민망해하면서 질문을 예, 드렸어요. 네. 전략은 뭐 빠지기 전에 써야지 전략인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종목의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같이 안 빠지는 게 이상할 정도로 지금 투매가 나온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본전이라든지 뭐 이익이 좀 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뭐 내일 반등이 나오거나 할 때 뭐 반등이 여기서 2,700까지 뭐 800까지 바로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떨어지는 속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거의 한 3, 4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오늘은 한 10배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빠진 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겠냐? 물론 이제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한 3, 4일 만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천천히 올라오거든요. 올라올 때는. 왜냐면 불안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한번 이제 흠집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이제 좀 털고 나오려는 세력들이 또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현금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필요하고요. 오늘 같은 날 손절하는 것보다는 반등이 나올 때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부 조금 포지션을 좀 보수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올 때 조금 더 다시 한번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전략을 삼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네. 질문 또 유창희 대표님께도 드릴게요. 네. 시장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우리가 어디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엔화의 어떤 고점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면 증시는 완만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긍정적인 뉴스들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